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0월이 됐습니다. 날씨도 네. 굉장히 쌀쌀해졌고 비로 시작하는 10월이 됐는데 사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네. 하반기를 많이 기대하는 눈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중간 정도 왔는데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사실은 기대했던 부분과는 또 다르게 네. 거시경제적인 지표라든지 환율, 금리, 집값 사실 안 좋은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너무 이런 뉴스들에 매일 일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저희랑 같이 좋은 인사이트, 경험, 지시 같은 것들 쌓아나가는 시간으로 또 가져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래서 크립토 업계와 매크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분석을 들어봅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굉장한 분 모셨다고요? 네, 오늘은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 아마 가장 나이가 많은 기업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블로코의 공동 창업자이신 김정현 대표님, 김종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 김종환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블로코의 공동 창업자이시고 현재 대표직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기업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정부에는 칭찬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그런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정부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니즈가 굉장히 확장되면서 찾는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최초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법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블로코 김종환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법대 출신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개념이 사실 이제 법대에서 최초로 배우는 이 계약이라는 걸 이제 블록체인에 적게 되면은 이걸 이제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랑 굉장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정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맨날 이제 뭐 민사라든지 형사에서 분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용하잖아요. 네. 네. 이런 비용을 낮춰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이런 방송에서 네. 하는 이야기고요. 예. 더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로스쿨이 떨어지면서 창업 아이템을 이제 찾다가 네. 이거 네, 너무 네. 재밌는 아이템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솔직하시군요. 네. 2014년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좀 어떤 분위기였나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2013년 말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개도 없었던 시절에 제가 이제 처음에 창업했던 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였고 이제 BTC 코리아라는 하는 거래소를 제가 창업을 했었었고요. 예. 그 거래소는 이제 제가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블록체인 기술 관련돼 있는 좀 이제 스타트업을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창업한 게 이제 블로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2013년부터 이제 뛰어드셨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에 굉장한 매력이 있었을 것 같고 어떤 가능성 보셨어요?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런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토큰 자체의 이제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포텐셜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지만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민법 총론 같은 데서 강의를 들을 때 네. 농담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 부부지간도 네. 사실은 이제 혼인 계약에 불과하고 그쵸? 이제 네. 부자지간도 사실 상속 계약에 불과하다라는 그게 끊어지면 이제 아무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불과하다. 교수님께서 네,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인간간의 관계들을 다 사실 이제 촘촘히 이제 사회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계약들이 이제 잘못된다라든지 또는 이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이게 잘못돼 있다라는 걸 이제 누군가가 입증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회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들은 컴퓨터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사실 이제 거짓말은 제가 이제 입에 달고 사는 말이지만 인간이 하지
컴퓨터는 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저장을 하고 이러한 비용들을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거래들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루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지만 컴퓨터에 의해서 더 단기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좀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회사에서 그러면 지금 브로커에서 진행하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그러한 어떻게 하면 인간 간에 있어서의 그 계약 불신이 가져올 수 있는 비용 같은 것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할까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시나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라든지 대기업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이었다면은 아니면은 코인주의 프로젝트들이었다면은 요새 이제 기업들 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SM이라고 하는 스몰 앤 미드 엔터프라이즈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도 네.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데 더 적극적이어지시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컨설팅 위주로 이제 그런 블록체인 비즈니스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런 블록체인 비즈니스들이 이제 컨설팅 위주로 좀 더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장점들을 학습하는 위주로 진행했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뭐 이제 사스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자체를 도입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명함 서비스라고 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그런 이제 명함 같은 거를 이제 인증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DID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를 보면은 뭐 내가 이제 서울대를 나왔다라든지 내가 의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서울대 이제 가운을 입고 있다든지 주장을 하면서. 그렇죠, 네,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죠. 의사가 아니어서 있죠. 막 이게 사고가 네. 난다든지 하는 예. 사례들을 한 번씩 보셨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블록체인 DID로 이제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제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먼슬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월 사용자가 40만 정도가 나오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뭐 파고다 같은 어학당 같은 데서 선생님들을 인증하는 데 쓰신다든지 하는 소프트웨어들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기능들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뭔가 기업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케이스에서 점점 더 소프트웨어 위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서 사용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실제 같습니다.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약간 공적 영역으로도 침투를 하고 있고 네, 민간 맞습니다. 영역에서도 관심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그럼 이런 뭐랄까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하려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어느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분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특정 뭐 우리가 말하는 물류, 금융 이런 분야보다는 네. 약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아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이제 좀 이제 IT 산업에서 좀 많이 이야기가 됐던 용어들입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이 용어들을 정말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우리 이제 컴퓨터에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IT에서 제가 이제 대학교 같은 데서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클라우드 기술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 클라우드 기술의 이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술이 뭐 오픈 스택으로 돼 있냐 컨테이너로 돼 있냐 이게 사실 다 기술적인 용어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그 구름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상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구름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죠.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블록체인 기술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야기하실 때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고객들이 학습을 하십니다. 뭐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폴리곤이라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네. 저도 이제 문과다 보니까 예. 예, 이런 이야기들을 왜 일반 사람들이 다 학습을 해서 블록체인을 써야 되지라는 네.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분야가 이제 제일 잘했던 부분들은 이걸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로 뭐 산업 분야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클라우드를 어디서 쓰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물류에서도 쓰고 있고 게임에서도 쓰고 다양한 있고 곳에서 쓰고 있죠. 네, 컨텐츠에서 네.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왜 클라우드를 쓰냐라고 물어보면은 클라우드가 결국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비용을 굉장히 싸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사실 블록체인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계약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유변도 되지 않게 저장하는 일이거든요. 역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업들의 이제 어느 분야에 가장 적용이 될 거냐고 물어보면은 산업 영역에 상관없이 계약을 저장하는 일이 블록체인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분야는 이제 사실 산업 분야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인 영역에서는 뭐 그런 이제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물류 같은 영역에서는 뭐 기프티콘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텐츠 영역에서는 티켓 같은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뭐 NFT라는 이름에서
시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뭐 토큰 영역이라고 하면서 이제 금융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다 블록체인이 잘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사실 클라우드도 네. 사람들이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어디다 쓸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어디나 쓰고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도 또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아까 전에는 기존 분야가 어디가 관심이 많냐고 여쭤봤다면 이번에는 블록체인 산업내에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습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그 대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예. 그 대기업이라든지 빅 브랜드들이 이제 특히 이제 NFT 영역에서 예. 네.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NFT. 이제 네네 네. 맞습니다. 블록체인 영역에서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나이키 같은 네. 이제 브랜드들이 특히 이제 NFT 영역에서 이런 멤버십 산업들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가져간다든지 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뭐 뮤지컬이라든지 EDM 페스티벌, 이 NFT 티켓으로. 티켓이라는 산업들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네. 산업에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거시적인 영역에서 이제 금융 영역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실물 가치를 입증하지 않으면 이제 고객들이 더 이상 돈을 뭐 투자한다든지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블록체인에서도 그건 이제 당연히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이제 그런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블록체인 플랫폼들, 블록체인 프로토콜들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가치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빅 브랜드들과의 협업 또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실물 가치와 연결돼 있는 뭐 티켓 사업들에 있어서의 이제 뭐 저는 합종 연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협력들을 이제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 뭐 실제로도 저희도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서울랜드에서 뭐 이런 EDM 페스티벌을 하는 데 있어서 멤버십이라는 티켓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NFT를 통해서 발행을 하고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원래 사실 이제 티켓이라는 게 굉장히 휘발성 있는 그렇죠. 한 번 쓰고 경험이고 버리는 거죠. 네, 버리고 뭔가 이제 어떻게 써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티켓을 이제 재활용해서 뭐 우리 이제 뮤지컬 같은 걸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켓 10개를 모으면 새 티켓을 준다든지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NFT가 이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블록체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빅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네. 뭐 분야라든지 산업군에 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에 침투를 하고 있고 특히 NFT라든지 이렇게 쓸모가 있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 유틸리티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처음 해주신 것처럼 아예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티켓, 뭐 멤버십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랑 같이 엮어져서 좀 더 다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좀 전달이 되네요. 네. 한편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사실 4월, 5월에 우리가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사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립토 업계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정말 폭발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성장세와 관심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분명 뭐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좀 주춤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도전이 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이제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피해를 미친 사건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이제 뭐 인터넷에서도 그런 사건이 없었냐, 모바일에서 그런 이제 뭐 치명적인 그런 이제 기술 전반을 휘둘른다는 사고가 없었냐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인간은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 업계에 이제 그런 지평을 뒤흔들 만한 사고들이 그리고 좀 되게 슬프게도 그런 산업 전문가들은 계속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었어. 네. 거든요. 루나 때도 분명히 누군가 경고를 했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사고를 극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기술이 이제 맞는 기술로서 시장에 쓰이게끔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시장에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에 의해서 어떤 침체가 왔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런 몇몇 기술 분야, 특히 이제 그런 스테이블 어셋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 데미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 이제 CBDC라든지 아니면은 증권형 토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더 사실 규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저는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전보다도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전문가들은 계속 표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VC라든지 몇몇 좀 주요한 자금들은 예. 그런 우려들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었거든요. 예.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사실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실 불확실성입니다. 이 기술이 이제 분명히 좋은 기술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네. 그렇고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적어도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SEC 같은 이제 그런 글로벌한 규제를 셋업하는 조직체에서 네. 확실히 이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중도 더더욱 이제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자본시장도 그렇고 기술이라는 건 결국 이제 대중의 피해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전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편이 오히려 완전히 풀어진 때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건 이제 뭐 이런 이제 정부나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도 맞지만 예. 결국 이제 대중이 뭔가 훨씬 더 냉철한 시선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컨설팅을 해주고 또 정부에도 이제 도움을 주시는데 이 기술적이라든지 제도적이라든지 2013년 이후에 상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커왔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에피소드 좀 들려주실 수 예. 있을까요? 네. 고생했던 것도 네네. 괜찮고요. 네.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거짓말일 것 같고요. 가장 큰 장벽이 뭐였습니까? 단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예. IPO에 대해서 이제 좀 시도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예. 그런 이제 인터넷진흥원, 그러니까 키사라고 하는 이제 정부 과기부 산하의 이제 연구 조직에서 예. 그 핀테크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러니까 핀테크 블록체인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그런 IPO 갈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기업이 이제 IPO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저희가 IPO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은 이제 잠깐 있어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인터넷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 인터넷진흥원이 정확히 이제 평가 지표를 만드셨죠. 그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모의 기평이라고 하는 기평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모의 기평을 한 번은 이제 BBB 이상을 맞고 그리고 기업 이제 신용 등급이. 등급이죠. 그러니까 네. 신용 등급이 아니라 기평 등급이죠. 아 기평 등급이요. 네, 그리고 본기평 두 번을 이제 통과를 해야 이제 기평이라는 거 기술평가 기술평가. 등급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걸 이제 받아야 이제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는 거 갈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전만 해도 애초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KRX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뭐 토큰이라는 것도 만져야 되고 네. 애초에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합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이제 그런 블록체인 기술 구성이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 기술의 이제 적합성이나 적법성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걸 이제 하려면 이제 전문성이 있는 과기부 같은 곳에 이제 산하 조직이 뭔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정부 부처라는 게 이제 범부처 간의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과기부의 이제 산하 기관인 피사를 통해서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검증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법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게 사실 전년도까지의 이제 실정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아예 시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비단 IPO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업에 다 똑같이 해당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과연 합법이야? 근데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 아까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일반적인 대중의 이해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면 얘가 가격이 안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이제 무수히 많은 수학적인 장치들과 기술적인 장치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적인 장치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중이 갖고 있는 이해도와 이 전문가가 갖고 있는 이해도, 뭐 금융이 갖고 있는 이해도, 과기부 갖고 있는 이해도가 아마 다 다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IPO를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네. 많은 크립토 기업들이 사실은 도망가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를 뭐 증권이라고 인정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요구들도 결국에는 우리에겐 다른 가이드를 적용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외침일 텐데 왜 거기로 IPO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형 토큰, 그다음에 뭐 상품형 토큰 그리고 그러니까 거래형 토큰이라고 하죠. 네. 상품형 토큰을 뭐 이런 토큰들의 이제 결국 범주는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업체들이 그랬다시피 결국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사업 형태들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다 결국 저는 이제 법을 전공했다 보니까 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IPO를 누군가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런 이제 사업을 공급하는 형태의 기술 기업들은 네. 누군가가 IPO를 가고 나면은 그 기업들이 적어도 한 2, 3년, 뭐 4, 5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이 합법화돼 있는 사업 형태들의 사업 구조들을 다 빨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뭔가 사업을 공급하고 기술을 도입시키고 하는 이 구조가 맞다라는 걸 정부가 사실상 용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토큰들이 이제 뭐 유틸리티형이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증권형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형이라고 하는 토큰들이 몇 가지 이제 패턴을 가지고 이제 뭐 법의 인정을 받느냐 마니냐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도망을 간다라는 좀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적어도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그게 이제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게 이제 반대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이제 이 방법을 쓰지 않는 회사들이 과연 5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기업의 형태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IPO를 추진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좀 제도와 만나려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PO라는 게 사실 기업을 공개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뭐랄까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금융시장으로부터 투자의 적격성을 일부 인정을 받는 그런 그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굉장히 큰 블록체인 회사인 뭐 두나무 이런 곳들은 아직 IPO를 할 예정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왜 IPO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쪽은 왜 IPO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그 차이가 뭔가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제 계속 IPO를 이제 저희가 제일 오래된 기업이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넷진흥원이 이제 도와주기 전까지만 해도 예. 트라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아예 되지도 않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나마 정말 심플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이제 솔루션 형태로, 그다음에 사스 형태로 이제 사스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기업에게 이제 서비스 형태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구독 형태로 공급하는 그런 예.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심플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조차도 이제 막 이제 기술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치면은 천리안 나우누리 정도의 시절이 이제 딱 블록체인이 지금 현재 단계를 밟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PC 것 통신 같습니다. 수준이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사실 복잡한 복잡하죠. 사업 모델이고 네. 이게 이제 뭐 회계 장부까지 넘어가면 더 어려운 모델이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거는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음. 거기에 대한 의지도 이제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기업 공개는 이제 사실 기업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훨씬 더 단순한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훨씬 더 평가하기가 편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사업 전략도 그게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추진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앞다투어하고 계신데 이 최근 롯데가 되게 저는 좀 큰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했던 게 블록코에 좀 큰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투자 유치를 아마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좀 어떠세요? 관계라든지 혹은 이 대기업이 이 블록체인 쪽에다가 큰 주주로 들어오면서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 뭐 IPO를 훨씬 더 좀 응원해 주시고 계신지라든지 이런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롯데 투자를 받게 된 것도 가장 큰 이제 이유 중에, 그러니까 대형 기업이 대형 기획이죠.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좀 야심차게 취재하고 있는 게 결국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건 이제 DB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네. 기술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결국 실물 경제와 연결이 돼야 이제 그러니까 제일 이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재 가치라는 이야기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내재 가치가 없다. 네.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서 그 적은 내용이 진짜 이제 실물 가치와 연결이 돼 있으면 내재 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내재 가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정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실생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를 뭐 라스트 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네. 회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구상이고 사실 이제 그런 이제 구상에서 좀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회사가 대웅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좀 이제 전략적인 투자를 유치를 한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은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롯데 계열사인 대웅기업 큰 회사죠, 큰 광고 회사인데 이런 회사까지 관심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유독 많이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 블록체인 업계가 달라진 건가요? 외부 시선이 달라진 건가요? 뭐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초기에 비해서. 그게 이제 딱 그 블록체인 산업이 갖고 있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방향성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클라우드 기술도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모바일 기술도 사실 그랬고요. 네. 인터넷 기술도 사실 그랬는데 이 기술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기술을 도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야 그거 왜 해? 입니다. 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유용성이 있어? 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기술을 늦게 도입을 하고 안 도입을 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냥 도태가 돼버립니다 기업들이. 네. 아예 따라올 수가 없어지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기술을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할 때는 돈이 정말 많이 들고 나중에 이제 전환 비용도 이제 낮아지지만 그렇다고 도입을 안 하면 이제 그냥 바보가 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주류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해보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보고요. 모바일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인터넷 때도 그랬죠. PC 통신 시절에 처음에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왜 은행들이 이제 자꾸 PC 통신 게시판을 만들지? 왜 웹뱅킹을 안 하지? 무슨 상관이지? 네,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때도 분명히 이제 천리안 같은 걸로 이런 은행 송금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송금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인터넷 통신으로 송금도 하게 되고 점점 송금이 편해지더니 지금은 이제 뭐 핀테크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편한 시스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마찬가지로 지금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언젠가는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건데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는 그거는 이제 좀 판단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말도 안 되는 기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되기 위해서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뭐 아니면 1인 기업들도 그렇고 조금씩 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그 투자의 방법으로는 뭐 코인을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10년을 바라고 계시는데요. 블록체인 사업 하시면서 후배 그 사업가들 블록체인 사업에 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지금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이 사업가들한테 좀 방향성이나 조언 같은 거 있으시다면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조언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이 기술의 이제 핵심적인 그 어떤 강점, 엣지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얘는 계약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을 잘 저장한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쟁점이 되는 걸 보는 거 보면은 결국 이제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렇죠. 불신. 불신. 거짓말. 맨날 네. 싸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블록체인이 결국 해결하는 문제는 그런 이제 불신의 코스트를 낮춰준다. 그러니까 불신의 비용을 낮춰주는 게 결국 블록체인이 해결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금융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법률 관련돼 있는 서비스도 있고. IP 쪽도 그렇고요. 네, 그죠?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데이팅 관련돼 있는 또 네. 서비스입니다. 결국 이제 그런 데이팅에서 소셜로 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왜 결국 강점을 갖냐라고 물어보면은 인터넷 세상에서 너무 거짓말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사람은 결국 네. 거짓말을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곰곰이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 그러니까 토큰의 어떤 가치라든지 토큰의 유연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런 블록체인의 본연의 가치인 계약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신뢰성 있게 뭐 최종적인 사람의 사용 편의성까지 고려해서 전달하는 게 맞나? 좀 더 고민해 보면은 좀 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지금 이미 시장은 너무 크니까 네. 시장의 큰 거를 이제 잘 납득을 시켜 나가면서 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의 대중화, 블록체인 산업이 퍼지는 데 일조하고 계신 김종환 블로코 공동 창업자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단히 감사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요. 저희 인포맥스T에서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조원경 교수의 이슈피디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글로벌 경제 다양한 이슈 만나보는 이슈피디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 하면은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뭐랄까 환율이라든지 국채라든지 특히 영국 뉴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조원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의 이제 고강도 긴축 이런 이유도 있고 금리도 인상이 되면서 강달러, 킹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거의 뭐 1,450원대, 13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랐는데 지금 거기다가 영국에서 또 일이 생겨갖고 그 덕분에 킹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임 총리, 그러니까 새 정부가 끌어낸 그런 파운드와 가치 추락 그리고 킹달러 지속 현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저자기도 하잖아요. 예. 뭐 식탁의 경제학자들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there is no free lunch라는 말 있잖아요. 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네. 예, 밀턴 프리드만이 한 말인데 최근에 와서 그 no free lunch라는 말하고 마진 콜이라는 말 되게 생각했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이슈도 네. 되게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부도 위험 가능성을 나타내는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그 디폴트 스왑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우리가 흔히 네. 말하면 CDS 프리미엄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또 역시 그 작년에 있었던 마진콜 사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 가격이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시중에 이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주가도 뭐 한 11불대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 영국 이슈도 마찬가지로 마진콜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23일 날 영국 정부가 감세안을 내놨잖아요. 감세안을 해놨죠. 예. 근데 이제 그 어제 철회했죠. 예. 그래서 철회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되는 감세안이거든요. 뭐 이자 개인의 어떤 그 소득세를 좀 인하해 주는 부분들하고 예. 이제 법인세 철회하는 문제, 인상을 철회하는 문제,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문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제 부자 감세는 45%의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40%로 낮춰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프리런치가 없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그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양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싶은 거죠. 우리 어차피 해서 또 긴축이 아닌 어떤 팽창하는 정책을 펼쳐서 예. 성장을 좀 일으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그 통화를 가지고 긴축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돈을 푸는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의 상태에서는 뭐 정책 조합이 좋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기축통화국, 중기축통화국이 양적 완화를 단행했잖아요. 네, 네. 그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부분에서 이게 과연 감세 정책을 하면은 돈을 푸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재정이 지속 안 그래도 이제 그 각국의 그 정부 부채가 높은 편이잖아요. 되게 세계 연례 없이.
그런 상황에서 뭐야 지금 이제 연준도 사실은 그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은 QT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QT가 실제로 단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 금융위기 이전에 그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하고 현재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말이 저번에도 2018년에 금리를 미국에서 올렸었고 이제 17년, 19년에 QT를 단행을 하지만 실제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높은 금리 하에서 돈을 차입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영국에서 이 감세안을 발표하니까 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될 건가? 그리고 이제 감세를 할 때 뭘 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을 발행하면은 너무 많은 돈이 풀리잖아요. 네, 반대로 가는 거 반대로 가는 같은데. 거죠. 그리고 예. 또 채권 가격이라는 게 그 발행을 하면은 공급이 많이 되고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세계 뭐 소로스하고 영국하고 옛날에 뭐 이렇게 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세계에서는 또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헤지펀드들이. 그냥 미국 채권, 영국 채권 가격이 폭락할 거야.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쪽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30년 그 영국 그 금리가 그 채권 금리가 3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장중에 5%까지 올랐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폭등이군요. 폭등을 정말. 했죠. 근데 이제 저희 알다시피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있었을 때 네. 이게 가격의 1% 차이에 가 변화하면은 그 현재 가격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장기일수록 굉장히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많은 패닉 상태에서 팔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채권을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바람에 이제 왜 그러면 이런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예. 마진콜을 하느냐. 영국 그 연기금이 그 LDI라고 Liability Driven Investment라는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LDI가 이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그 양적 완화로 해서 장기 금리를 계속 낮추는 것을 시도했었잖아요. 제로 금리까지 예. 거의. 근데 예.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 내시구잖아요. 예. 근데 국민연금 내고 그러면은 이제 연기금이라는 것이 뭐 돈을 받아서 이걸 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뭐 금리가 이게 제로 금리고 네. 뭐 1%고 뭐 이러면은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럼 뭘 대부분은 이제 채권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에 활용할 수 있는 뭐 1파운드면 한 4파운드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이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쪽에서. 근데 이제 이게 국채가 워낙 많잖아요. 여기 그 연기금이. 근데 연기금이 이런 LDI 이 투자한 것이 그 전에 저금리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고금리가 상태가 되니까 이게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가까이, 4% 가까이 막 금리가 폭등을 해보면은 이거 마진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증거금 부족해. 너 레버리지 많이 이용했잖아. 레버리지 많이 이용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마진콜, 주가 계속 폭락하면 증거금 부족해요. 돈 더 주세요. 이게 마진콜 당하는 거잖아요. 청산 당하는 청산을 예. 그러니까 돈을 더 갖다 놓으면 청산을 안 당하는 거고 예. 돈을 없으면 없으면은 청산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렇게 청산을 당할 이런 어떤 그 위기에 처한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너무 다급해진 거죠. 연기금이 펑크나고 이거 불이 붙어가지고 어디로 되면 큰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50억 파운드 매일 뭐 사겠다. 그래서 이제 불을 건 거죠. 근데 50억 파운드 영란은행이 이제 50억 파운드 규모로 600억을 계속 뭐 계속 사겠다 이런 10월 14일까지인가요? 이제 사겠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금리가 이제 낮춰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LDI라는 그
그 파생 상품 그 수단에 그 투자한 게 제일 높은 게 이제 그 영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에요. 근데 이게 세계 하나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또 미국 연기금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미국의 이렇게 영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니까 금융시장의 어떤 약한 고리 같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년 만기 금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모기지 금리하고 30년 모기지 금리하고 잘 연결돼 있죠. 있는 금리 수단 금리예요. 채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뭐 무슨 그 연준에서 비밀 회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어제 주식도 올랐고요. 왜냐하면 10년 만기 채권이 요즘에 그 금리가 상관성이 되게 높아요. 주식 시장 그 올라가는 거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그 파운드화가 1.03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네. 달러에 대해서 거의 1대1이 됐죠. 1대1이 된 거 예. 패러티를 볼 수 있구나 했는데 이제 패러티를 못 보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어제 기준으로 한 1.1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부자 감세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그림 보면 지금 영국 달러, 영국 파운드 나오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정책하는 목적은 이제 서민들 그리고 여기 에너지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는 건데 부자 감세라는 부분들이 이제 잘못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책은 철회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이 일단 영국의 하나의 어떤 해프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안했다가 멈춰졌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 속담에도 보면은 뭐 숲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이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언제든지 중기축 통화도 이렇게 정책을 잘못하면은 그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네. 그리고 영국은 이미 그 전에도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처 총리 때인가 네, 받았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금융의 약한 고리들이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 얘기는 낭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 도이치방크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도이치방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일단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내려갔다는 것도 되게 사실이고 네. 그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크레딧 디폴트 스왑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제 그런 네. 부분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이런 금융 전이 취약성 이런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 조금 더 다가가는 어떤 계기가 된 한 주였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긴박했고 다행히 달러 인덱스가 115는 안 됐고 거의 5까지 갔다가 5에 근접했다가 지금 현재는 한 111 정도 되더라고요. 살짝 내려갔죠. 살짝 내려갔죠. 111점 넘어서 이게 이제 달러 가격이 킹 달러에서 115에서 111 가까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이제 그 좋은 영향을 끼쳐서 어제는 뭐 미국 주식이 올랐고요. 예.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장을 안정에 좀 기여했다. 영국 정부 얘기도 했지만 네.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중국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네, 요즘에 이제 예.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선진국은 아니지만 G2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큰 나라들의 어떤 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또 사실 환율만 보더라도 신흥국 중에서 그 원자재가 튼튼한 나라들은 이게
달러에 대해서 평가 절하 그렇게 많이 된 것도 네, 아니고 많이 오히려 높지 않죠. 네. 올랐는 나라도 있고 네. 네,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근데 위안화는 약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안화는 일단 뭐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디벨로퍼들이 돈을 그 뭐 못 구해서 집담하는 그 부동산이 되게 많다. 미분양 많다. 뭐 이렇게 부동산이 이게 되게 큰 우리도 건설이라는 게 GDP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한 건 맞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은 경기가 급격히 또 냉각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도 그렇고 올해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5%대에서 2%대로 낮추니까 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중국 스스로 그 전에는 뭐 이게 그 7.2 위안 이런 수준 자체가 지금 7.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2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놀지 않습니까? 국경절이라서 시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또 금리를 인상하지 않잖아요. 네. 지준율 인하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통화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그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거든요. 저쪽에서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동조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중국하고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상품에 있어가지고 수출 상품에 있어서의 어떤 경합도도 되게 높고, 뭐 중간재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위안화와 거의 동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원화가? 원화가. 예,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의 약세는 원화의 약세로 또 이어질 이어지는 수 수가 있는.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원화가 그 전에 이제 올 초반에나 뭐 이렇게 어느 순간까지는 아주 약세는 아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굉장히 약세가 됐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유로 이런 부분도 약세되는 영향도 크지만은 또 이제 위안화 동조화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는 나라 두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잖아요. 큰 나라로 보면은요. 이 나라들과 미국의 어떤 그 금리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중국의 하고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금리 차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보면은 이제 G20 국가들의 연초 대비 기준금리 인상폭이 쭉 나와요. 예. 이게 보면은 저 뒤에 보면은 러시아, 터키 같은 나라 있지만은 뭐 예. 터키는 무시할 수 있는 나라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한 국가잖아요. 예. 거꾸로 하겠다 이런 뭐 얘기도 하는 나라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 올렸는데 일본만 그대로 또 러시아는 내렸고 일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요지부동이네요. 요지부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높였는데 예. 이게 이제 일본하고 중국은 금리를 안 올리니까 이 자본 차익이 많아지잖아요. 네. 미국하고 봤었을 때. 네. 그래서 자본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뭐 누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자꾸 블룸버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을 딱 꼬집어서 다 뭐 다른 나라 좀 뭐 제가 우리나라 규모하고 너무 수준이 안 되어서 좀 기분 나쁜데 사실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대외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 신인도도 높고 대외 건전성 이제 뭐 그 리퀴디티 커버리지 레이시오라고 이제 또 LCR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전체 뭐죠? 그 채권에서 전체 채권 차지하는 단기 채권의 비중 이런 되게 낮아요. 네. 그리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 외환 보유액도 중국보다 경제 규모 대비인 겁니다. 네. 많은 편인 거고 뭐 우리나라가 한 9위 정도 되잖아요. 외환 보유액은.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좋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불이 났을 때 과연 안전할까?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외 건전성이 좋습니다, 뭐합니다. 이거는 가지고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자체가 글로벌 안전망을 이제 계속 쌓아 나가가지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세계에서 이제 뭐 어딘가에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거기가 터져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뭐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 대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해서 그전에는 이제 환율 그냥 뭐 다른 나라 통화들이 다 오르니까 같이 오릅니다. 저도 그렇게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말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영국의 해프닝이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얘기라든지 뭐 지금 중국이나 어떤 일본 얘기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위기다. 우리가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저기도 뭐 주요 CDS 프리미엄 추이도 나오지만 우리가 또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 58인가 얼마 전에 어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때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를 물론 이게 그 금융위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물도 사실은 좀 꼭 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6개월 무역수지 적자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자체가 안 좋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하향되고 있잖아요. 1%대로 하향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만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금융 위기 상황이 실물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여야 뭐 모든 기업 그다음에 소비자들 다 이렇게 다 함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우리 자체만의 어떤 그걸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정책적인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루두루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남아시아 국가를 좀 보면은 뭐랄까 인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라오스 이런 곳이 상태가 좀 좋지 않았는데 IMF 때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로 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랑 좀 비교를 하자면 현재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국가들도 이제 그 관찰 대상 국가들이기는 한데요. 이제 뭐 구제금융을 재신청한 국가가 이제 보면은 이제 파키스탄 있고 방글라데시가 이제 의류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발달을 하는 나라인데 스리랑카 그 방글라데시가 이제 그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개 나라가 IMF와 관련되잖아요. 그다음에 스리랑카가 이제 뭐 우리는 그 구제금융 조건 굉장히 뭐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스리랑카 쪽에서는 우리 IMF 원조 조건을 충족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다가 이제 손을 벌리고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신흥국들은 정말 그 위기에 취약하고 구제금융을 계속해서 되풀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만 보더라도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터키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보다도 이제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영국 얘기했지만 영국보다 더 위험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피그스라고 그러죠. 피그스 국가들. 이런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퓰리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연한 국가거든요. 경제 규모는 굉장히 큰데 이탈리아 이런 데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그건 굉장히 좀 세계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뭐 유럽 국가 상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선거에서 굉장히 강경파가 당선이 되면서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강달러 현상, 우리나라에 직관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강달러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연준이 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미국의 주식이 하루 올랐다고 해서 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건가?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의 해퍼닝 자체는 영국에서 발생했던 것들 때문에 발생했던 것들이 되돌림으로 갔을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때 저희가 110이 넘느냐 하고 했다가 아직도 110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연준이 과연 이제 요번에 이제 PCE가 나왔잖아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 네. 소비자 물가예요. 네. 이거면 이게 CPI하고 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고 전반적으로 개인의 어떤 소비 지출을 넓게 볼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미국의 소비가 견조해요. 아직까지는요. 특히나 이제 개인 서비스 관련돼 있는 분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물가라는 것들이 아직도 내려오기 굉장히 힘든 구조고요. 이제 물가나 고용이라는 것은 후행 지표거든요. 네. 선행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도 발표될 건데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미국은 견딜 만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목표대로 11월, 12월에 지금 점도표상의 0.75 부분이 이제 50%를 조금 넘는 상황으로 네. 0.75를 찍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공짜 점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QE 얘기를 했고 QT를 이제 통화를 이제 푸는 게 QE고 제로 금리 상태에서요. 축소하는 게 게 QT 죠. QT잖아요. 예. 근데 QT를 계속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것을 정말 제대로 회수를 해야지만이 중앙은행이 신뢰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하면서 전 세계가 안정화될 수 있을까? 과연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방정식을 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영국도 QT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QE를 해서 저기 채권을 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는 QT는 이제 곧 하겠다 이렇게 네. 됐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앙은행의 신뢰를 얻으면서 회수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중앙은행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나는 금리도 올리고 이것도 원래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경기 침체는 이미 유로는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곳이 중국이고 이제 또 미국도 경기 침체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정말 망가지지 않는 상황에까지 있었다면은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어떤 킹달러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어디가 연결고리가 약한 곳인지를 잘 찾아내서 네.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내년 초까지는 세계 경제에 좀 아무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조원경의 이슈피디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